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한인사회 학술사 한봉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강남구 한인사회에서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시고 그다음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강남구에 개원하신 원장님들을 모시고 임상 릴레이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시간으로 황의환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 전에 저희 강남구 한인사회 회장님이신 박성호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오셨죠? 한 40분 정도 대충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정리학회에서 우리 강남구가 좀 강의를 하는데, 오늘 60명 이상 이렇게 강의에 참석한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셔서 이 자리를 정말 꽉 채워주시고,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강남구 회원들보다 강남구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네. 제가 우리 강남구에서 어제 강남구청과 미 8군이 함께하는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어제 진행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이게 강남에서 열리는데도 굉장히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게 14회째고 마라토너가 무려 10,000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0명 이상이 외국인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인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홍보가 조금 됐는지 몰라도 서울 전역에는 홍보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 강남구 한인사회에서 매번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제 회장을 맡으면서 이런 좋은 한약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좋은 장인데 참 홍보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최근에 우리 펠프스의 부항 사건 아시죠? 펠프스가 부항을 뜨고 수영 세계 기록을 만들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걸 보고 러시아에서 한 말 하죠. 이번에 러시아가 도핑 때문에 육상이 대부분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항 저거 도핑이다. 그러니까 저거 조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펠프스가 아니다, 이건 도핑 아니다. 내가 금메달을 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 부항 때문이고, 부항의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건 도핑은 아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사들이 이거는 비침섭적이고 어쩌고 하면서 도핑의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항 축제처럼 해서 많은 미군들이 와서 부항을 한 100여 명 이상이 부항을 하고 침을 맞고 돌아갔는데, 그것들을 영상으로 전부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서 요즘에는 또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SNS라고 들어보셨죠? SNS, 요즘 인스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스타들이 하나를 올리면 거기에 있는 팔로워들이 20만 명씩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 한약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퍼뜨려보자라고 해서 한 100만 건의 뷰 정도를 이제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그 영상들을 다 확보해서 우리가 향후 해외에 보도자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부항의 외국인 세계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활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는가 하면, 우리 한의학은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 콘텐츠들이 자꾸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번 준비해 보면 예전에 있었던 자료가 전부 산재해 있고 모아져 있는 경우들을 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리서 찾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 강남구 내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이 교수님들을 한번 초빙해서 릴레이로 한번 특강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남기고 후배들한테 계속 축적해가는 게 바로 한의학이 발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학교에서만 강의를 하셨겠지만 이제는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로컬에 있는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좋은 강의를 이렇게 풀어주십사 하고 그 교수님들 모셨고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많은 교감을 나누시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업장과 그 가정에 전부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좀 얼굴이 많이 굴고도 몇 분 계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실제는 이 학교를 경희대학교 떠나면서, 다시는 강의 같은 것, 이런 강의는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학교를 떠난 사람인데, 또 여기 또 말씀이 또 경희대학교 교수님들 중심으로 또 강의를 또 하신다니까 또 하늘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치매를 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좀 의견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강의를 맡았습니다. 실제는 제가 대학을 떠나면서 제가 대학원도 그냥 강의를 해 원칙인데, 학교를 떠나는 것 동시에 나는 학교하고 모든 것을 다 끝내니까 일단 대학원이고 뭐고 일단 강의는 일단 모든 걸 끝내는 걸 하자. 우리 김조영 교수하고 제 밑에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자. 나오면 나는 이제 개업해야지. 내가 학교 미련도 못 보겠냐고는 일절 강의를 않고 그냥 섭섭하지 그냥 끝내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또 강의를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좀 오늘 강의하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치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치매에 대해서 강의를 다 들리시죠? 네.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한의학적인 치료하고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맨 나중에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반적인 강의를 쭉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맨 나중에 가서 치료하고 예방에 대해서 좀 질문도 하고 제가 대답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 치매는 워낙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에서도 대답할 거라는 생각은 마십시오. 제가 이 치매를 시작한 제가 나중에 설명을 쭉 하겠지만은 제가 한 3, 4년, 2, 3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치매를 얼마만큼 많이 다양한 환자를 받는가는 나중에 끝날 무렵에 치매 치료에 들어가서 그때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3-4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는요, 이론적이고 그런 어떤 학술적인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도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론적인 거 학술적인 거 질문하기 시작하면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임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거, 요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쭉 치매를 치료를 해오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참 고민도 많았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제가 아는 한도까지 임상적으로 제가 아는 한도까지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치매는요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인내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이런 과제를 가지고 이게 접근해야지 그냥 어떤 거 몇 개월, 1, 2년 이런 정도 갖고는 아예 처음부터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 로컬 쪽에서 이 치매를 접근하는 것은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로컬 쪽에서는 이 치매 그 진단이라든지 어떤 치료적인 측면에서 이 접근하기라는 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고 또 아예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하면서 뭘 연구할 생각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양방에서도 이 치매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한계를 느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느끼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지금 연구를 하고 뭔가 좀 획기적인 치료법도 개발하려고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덤벼들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방에는 뭐 불과 뭐 그 사람들의 글쎄요 몇만 분의 1이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뭐가 얼마나 큰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방 쪽에서는 주로 그래서 이제 그 치료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비용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나중에 치료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치매 환자들 이게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은요, 아 이거 평생. 그래서 비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한 방에 감이 정말로 효자, 제가 치료하는 정말 효자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르고 와서 치료를 하지, 정말로 이 식자들은요, 배운 그 식자들은요, 아예 올 생각을 안 씁니다, 거의. 특히 최근에 와서는 더 그래요, 이게요. 그런 과정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강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 먼저 설명을 하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에서 지금 이 치매에 대해서 참 이 텔레비랑 이런 거 보면은요,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강의들을 하시는데 부분 강의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듣는 입장 저로서는 저렇게 강의를 하면은 또는 강의를 듣는 그 시청자들이나 또는 치매 가족이 있는 분들이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과정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입니다. 부분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체를 아리하는데 부분만 하다 보니까 글쎄 저것이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제 틀리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텔레비 나오면은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전반적인 거, 임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전반적인 것을 제가 강의를 드릴 테니까 제가 한 20몇 개가 아마 제가 이 타이틀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한두 가지 강의하고 나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이 없으면 2시간도 안 걸릴 거고요. 질문이 많으면 저는 오늘 12시 줬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저는 뭐 강의 나갈 때마다 시간 별로 그렇게 시간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말로 듣기를 원하시면요, 저 12시까지 강의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얼마든지 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저 질문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배우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일부분 배우시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이렇게 끝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 질문을 좀 제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죠. 걸리지만은 좀 제가 오늘 강의하고 제가 허락한 그 취지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걸로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가고 좀 바쁘신 분들은 가시고 좀 남는 사람들이 원하시면 조금 더 강의를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아마 이게 목소리가 좀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인 상태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치매에 대해서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참 많은데요. 이 치매를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뇌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뇌병인데
실제는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몇 병을 제가 억지로 끊었다가 논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 논문을 쓰고 그래서 그러지,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뭐 1000년 전에 또는 몇백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치매가, 그 사람들이 치매가 뭔지를 알았을 것이며, 그 당시에 나이가 뭐 한 40살, 30살, 50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치매가 뭐가 얼마나 알아서 치매가 있었겠습니까? 치매를 기술했겠습니까? 그 치료약도 뭐가 얼마나 있었겠으며. 그러니까 이 억지로 제가 끌다 쓰다 보니까 그 몇 병이 있어가지고 몇 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석박사 논문을 제가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건 뭐 참 억지 춘향이시로 끌다 쓴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관방적으로. 그래서 먼저 이 몇 병이라고 하기는 했지만은 이 치매가 지나온 그 제가 치료하는 과정을 내가 나중에 치료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치매가 시작이 되면은요, 모릅니다. 딱 시작되면요, 여러분들 치매 몰라요.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 식자들요, 치매 절대 인정 안 씁니다. 요새 내가 뭐 바빠서, 회사에 일이 힘들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것이죠. 뭐 이러면서 자꾸 꾀를 피우죠. 자기가 치매라고 인정 안 씁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보고 가족들이나 그 다음에 이 주변 회사나 이런 주변 사람들은 어쩐가 저 사람이 뭔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기는 같은데 느끼는데 본인은 전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막 시작이 되면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알츠하이머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혈관 치매는 또 따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주로 특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이제 뭐 처음에 시작될 적에는 뭐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잘 모릅니다, 이거요. 그래서 실제는 치매가 이게 실상 딱 진단이 내리지만요, 일부 학자들은 그래요. 이미 30년 전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치매가 딱 진단이 내리죠.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리지만요, 이미 30년 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만큼 이 치매는요, 이게 처음에 아주 초기에는요, 정말로 이게 감별하기가 힘듭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드리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 MMSE라는 이 치매 검사가 있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검사법입니다. 근데 이게 30점 만점에 보통 24점이 안 돼야 치매를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25점 이상 되면은 글쎄 허건의 표기를 갸우뚱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환자가 왔냐면은 28점이 나왔습니다. 저 30점 만점에 28점이 나와갖고 이분은 자기가 이게 치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더래요. 그런데 삼성의료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PET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이 기능적인 것을 보는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이 MMSE라는 일반 기본적으로 치매 진단 검사법으로는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참 오랫동안 치료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 치매 초기에는요, 정말로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치매 초기가 이게 진단이 될 적에 여러분들한테 또는 저한테 로컬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것저것 근거를 해갖고 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특히 배운 분들 정말 안 믿어요. 당신이 뭔 하고 나를 치매라고 하냐고. 이게 치매 딱 진단 내려주면은 이거 치매 얘기잖아요. 이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로컬에서 괜히 이거 치매 검사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도 요새는 치매 검사 안 해요. 개업보고 나서 2, 3년간은 열심히 치매 검사를 해줬는데, 결국은 딴 데 가서요,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뭐 서울대 이런 데 가서 검사를 다시 하고 와요. 거기 가서. 그리고 거기서 진단이 내려지면은, 뭐 치료는 뭐 한 번 오면은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치매가 아주 초기에 시작될 때는요, 정말로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치매라는 진단 내릴 적에요. 정말로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신중하게요. 치매라는 진단이 딱 내려지는 순간 설사 나중에 다른 큰 병원에 가서 치매라는 진단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치매라는 진단을 하고 붙여주면 그분은 그 머릿속에서 워낙 크게 이것이 입력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치매 초기에 진단 내릴 적에는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치매 초기 진단 내리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진행이 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건 박사이고 뭐 두서너게 있던 관계없이 유치원 수준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것은 거의 중기 가기 전 얘기거든요. 이게요. 근데 치매 등급 내리는 건 뭐 초기, 중기, 말기 있고 뭐 4단계 나누기도 하고 3단계 나누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이요. 치매가 조금 진행이 되면은 유치원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아무리 많이 배도 소용없거든요. 그래서요, 이 손주들하고 놀 때 잘 노는데 이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요, 도대체 대화가 되지를 않고 환자가 굉장히 짜증내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손주들하고 놀으라고 하면 잘 놀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상 그래요. 아니 저만큼 배우고 저만큼 사회활동한 사람이 꼭 애기 같다고 그런 말을 가족들이 합니다. 그건 가족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은 좀 진행이 되면 유치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기억력이든 판단력이든 이해력이든 계산력이든 다 유치원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진행되어 갖고 이제 조금 악화되면은요, 3살, 4살 먹은 애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말 그대로 대수에 못 가리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는 것이죠. 치매를 뭐 구태여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못해봐도 그러지 마십시오. 너도 여기 이제 할 적에 한 30가지 문항을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강의할 적에는 그 설명을 좀 해줍니다. 제가요. 여기까지가 초기, 여기까지 중기, 여기까지 말기 설명을 해주는데 이 자리에서는 뭐 그런 거 설명 여러분들 뭐 인터넷 금방 알 텐데 여기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시간 제가 소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치매가 일단 이렇게 막 시작될 때는 정말로 감정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진단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좀 진행되면은 일단 유치원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가 일단 말기쯤 되면은 일단 완전히 3살, 4살 얘기 수준에 아무리 많이 배워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말로 그래요. 이 치매 걸리면요,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모국어는 잘 안 잊어먹어요. 근데 외국어는요, 아무리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고 뭐를 산다고 해도 치매가 시작되면요, 좀 진행되면은 외국어 먼저 까먹기 시작해요. 이게요. 근데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임상기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 증상의 이제 관찰 방법,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신문을 또 좀 한두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증상의 관찰 방법은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 들립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할 때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기억력을 봅니다. 먼저 드리면은 기억력, 진압력, 그 다음에 판단, 이해력, 계산력, 일반 상식. 이 5가지를 접근하면 다 맞이 떨어집니다. 뭐 책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참 많은데 그 간단한 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진 애들은 나요. 이거 일반 뭐 학술지도 보면 그렇고 뭐 복잡해요. 근데 환자 볼 때는 이 5가지 측면으로 보면 그냥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쉽게 알아들어요. 그래요. 이렇게 떠버립니다. 먼저 기억력을 봅시다. 먼저 기억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가족분들이 뭔지 알아요. 이게요. 우리 남편 왜 이러지? 우리 할머니 왜 이러지?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억력이 저렇지? 이럽니다. 그런데 저한테 올 적에 이제 조금 진행이 조금 됐을 때 와요. 보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치매가 시작되면요, 2, 3분 전 일에서 2-3 시간 사이를 가장 잘 잊어먹습니다. 요즘 단기 기억장이기 때문에 2, 3분에서 2-3 시간 사이를 가장 잘 잊어먹어요. 근데 이것은 일반 책들이는 잘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치매 초기에 설명할 제가 일본 책을 제가 일본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치매 행동,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치매에 대한 그 자료가. 그래서 일본 그 책을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2, 3분에서 두 선지자 사이를 달리면.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은, 집에서 병원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통편을 어떻게 오셨죠?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그게 보통 2, 3분에서 두 선지자 사이에 다 들어가요. 그게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보면은 조금 진행이 어느 정도 심하게 시작됐으면요. 그것을 깜박깜박 해갖고 잘 몰라요. 이거를요. 버스로 왔는지, 지하철로 왔는지, 뭐 자가용으로 왔는지, 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가용으로 혹시 왔다 그러면요. 운전자가 아는 분이었어요? 모르는 분이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서 운전자가 누가 했지? 자가용으로 온 것까지는 알아요. 이게요. 근데 운전자가 누구였지? 그럼 이게 가족분들이 이제 자기가 딱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다, 네가 했구나, 이럽니다. 이게요. 금방 왔는데, 이게. 그만큼 2, 3분 전 일에서 두서너 시간 사이를 살림했기 때문에 보통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집에서 병원까지 교통편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걸 제가 가장 먼저 질문입니다. 그래도 질문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그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진압력장애. 이 진압력장애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배운 지식으로 이제 시공간 장애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먼저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이름이 갑돌이군요. 갑돌씨. 여기가 집이에요? 병원이에요?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병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바로 맞추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제 치매가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으면요. 글쎄요. 여기가 집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립니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식으로는 치매를 보신 분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저같이 치매를 하도 많이 본 사람들은요,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이 오전이에요? 오후에를 제가 잘 물어요. 시간장애로는 오전이에요? 오후에를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감별이 잘 안 돼요. 쉬울 것 같은데, 이래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그것도 맞추고 그러면은, 지금이 밤이에요? 낮이에요? 이거 반납구별 못하면 조금 진행이 꽤 된 사람입니다. 이런 걸 주로 물어봅니다. 이게요. 진압력 장애에서는요. 제가 이제 환자 올 적에.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 이해력, 요 문제는요. 보통 이제 뭐, 텔레비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등등해서 볼 적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뭔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는 저런 거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더만 왜 저러시지? 왜 이렇게 판단이 저렇게 흐리시지? 이걸 알아요. 가족분들이 이거를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환자는 무릎에 올리니까 가족분들이 이제 설명에 그런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계산력 문제입니다. 계산력이 치매가 시작되면은요, 맨 먼저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 더하기 둘은 얼마죠? 그러면 바로 맞춰요. 그러다 조금 어렵게 다섯 더하기 일곱은 얼마죠?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요. 좀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 시골에 이렇게 안 배운 사람 소리가 아니고 지금 꽤 배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에서 일곱 더하면 얼마죠? 그러면 한참 있다가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맞추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게 이제 MMS에서 나오는 검사인데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거기에 기도 잘 맞추더라고요. 됩니다. 이게요. 90도 맞춰요. 그런데 이제 참 이 계산의 뇌가 참 신기한 거예요. 93에서 7을 빼면 얼마죠? 그러면 그거보다 많이 더 되네요. 이 치매가 오면은요. 그 86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긴장을 해서 93에서 7 빼면 얼마죠? 그러면 얼마지? 그거 다만 되면 잘 못 맞춰요. 치매 아니라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잘 못 맞춥니다. 그런데, 그걸 맞추는데, 거기까지 맞추는데 신기하게, 그 다음에 이 86에서, 79에서 7을 빼면은
간단하죠. 칠 속에 칠을 빼는 거 그걸 몰라요. 신기하더라고요. 93에서 7을 빼는 거 86은 잘 알고 그러는데 나중에 7을 빼면 79잖아요. 근데 거기서 7을 빼면은 근데 그걸 몰라요. 참 신기해요. 이거 치매로 하던 환자 보다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봅니다. 이게요. 우리가 맞추다 그래서 못 맞추다 그 밑에 안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게 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못 맞춰요. 그래서 그 계산 여부를 보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식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요. 간단해요. 가스 잠그는 거, 문 잠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같으면 이제 빨리 하는 거, 세탁기 하는 거 많겠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뭐 단순하니까 집에 가서 살림을 하면서 안 계시면은 뭐 알아요? 여자분들이죠. 이렇게 일반 상식을 물어보면요. 본인은 모르죠, 잘. 시작되면 모릅니다, 잘. 근데 가족분들이 우리 엄마 가스 잠그는 것을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자주 해서 걱정이 많다고. 왜냐면 특히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이제 봄에서 가을까지는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에 이걸 가스 하는 거 켜놓고 자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겨울 들어가면 우리가 제가 가족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가스 하는 거 전에가 꼭 한번 확인하고 그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초기 때는요. 확인을 하고 꼭 강조를 하죠. 그런 일반 상식으로 몰라요. 요 5가지로 접근해 나가면요 거의 다 맞아요. 치매 증상의 초기에는 뭐 있고 중에는 뭐 있고 막 복잡하게 서술할 필요 없어요. 이 5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면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 볼 적에 뭔가 저 배운 사람 치고는 뭔가 앞뒤가 안 맞네 하는 거 알아요. 우리들도 웬만큼만 치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접근할 때는 요 5가지 방법을 접근하면은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2가지에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한두 번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예. 판단 이해력에 혼란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나요? 예? 두 번째, 예.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예. 지금 어떤 경우가 가장 그러니까 판단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끼리 그럼 판단 이해력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뭐냐면은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하지? 왜 평소 때 안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 똑똑했는데 저렇게 못 알아듣지? 이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근데 판단력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빠 무슨 집안에 무슨 대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런 걸 옛날에 판단력에서 딱딱딱 이렇게 한계를 짓더만은 왜 저런 걸 판단을 못하고 한계를 못 짓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그거 한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만 되고 이제 아까 5가지 측면을 전체를 이제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한 가지만 딱 꼬집죠. 왜냐면은 우리가 저는 스트레스 생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어디에 몰두하다 보면은 판단이 흐려지고 이해력이 흐려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놓고 배워야지 어느 한두 가지만 딱 꼬집어서 기가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측면을 전체를 골고루 보다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조금 환자 있으면 이렇게 좀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라든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치매 감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 치매는 이제 크게 봐서요. 먼저 치매가요. 알츠하이머 형이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고 왜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 그 진단 방법으로는 65세 이전에 발병은 알츠하이머 그냥 초록이 치매.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치매, 노인성 치매 이렇게 해갖고 복잡히 그 감별까지 복잡한 거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요. 근데 그걸 합쳐가지고 그냥 심을 알츠하이머 형, 그냥 알츠하이머 타입 치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알츠하이머형 치매하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하고 이게 치매 환자의 학자마다 틀리지만 보통 90%에서 95%를 잡습니다. 이거를요. 누구는 90%, 92% 그러지만은 하여튼 90% 전후, 아무리 좀 작게 잡더라도 90% 전후가 알츠하이머형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가 이거 점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마 우리나라가 치매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연찮게 제가 그 방송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 그 비율이 다 달라요. 연구하는 사람마다.
뭐 알츠하이머 치매가 많다는 수도 있고 혈관 치매가 많다는 수도 있고 뭐 피를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것은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날 발표한 거 아나운서가 발표한 거 뭐였냐면은 금년까지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65만 명이랍니다. 65만 명. 내가 방송 얘기를 들어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혈관성 치매가 10만 명이랍니다. 이게요. 근데 아마 혈관성 치매는 제가 볼 적에는 아마 그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 치매하고 믹스된 것이 꽤 많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떼서 그렇지 혈관 치매가 훨씬 많습니다. 10만 명보다는요. 그래서 먼저 이 알츠하이머형 이 치매는요, 여러분 진단 내릴 적에 이게 알츠하이머형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무슨 다른 2차성 치매, 2선 1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증상 갖고 감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별법은 있어요. 뭐냐면요, 멀쩡하다가 치매가 갑자기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갑자기 대수배를 못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진은 멀쩡한데. 그게 혈관성 치매에 갑자기 나타나는 제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오늘 갑자기 대수배를 못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찍어보면 그건 대부분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하고 다른 2차성 감별하는 데는 MRI MRI 찍는 길밖에 없어요. 무조건 MRI는 요새는 기본입니다. 치매에서는요. 뭐 CT는 잘 안 찍어요. 거의 다 MRI로 거의 다 찍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것이 혈관성 치매인지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2차 치매 다 나옵니다. 거의 웬만하면 다 나와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7월 때 설명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인 것 같은데 제가 임상체를 볼 적에는요, 예전에 말고 최근에 한 20년 사이 그 사이 보면요, 치매 걸렸다고 왔는데 MRI 찍으면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치매라는 진단이 게 붙어서 그런지 영상학과 교수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냥 나이에 연관된 치매 이러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나이 되면 그 정도는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치매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판도 그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 아주 초기 시작할 때는요, MRI 찍고 멀쩡해요. 모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멀쩡한데도 치매가 있어요. 바로 그때 바로 검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PET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MRI는 딱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PET인 것은 기능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설사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거기는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PET를 찍으면은 딱 알츠하이머 치매가 나타납니다. 이게요. 근데 오래전 초창기에는 PET가 없는 데가 많이 갖고 애먹었는데 요새는 PET가 웬만하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ET를 찍으면은 아까 말하는 식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30점만 치면 28점이 나왔는데 그 치매 진단 받은 것이 바로 PET 때문에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다가 오늘 12시도 강의 다 못하는데 저도 빨리 할까요? 근데 너무 빨리 하면 여러분들 치매를 본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안 본 분들은 이해가 힘들어요. 도대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매까지 왔는데 환자 가족들이 도대체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있을 수도 없고 이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기본적인 건 아신다 하지만은 또 실제 임상에 들어가서는 이게 제가 이렇게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게 여기서 놓칠 것이 있을까 봐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책에는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오늘 강의는 주로 책이 없는 부분들을 강의를 주로 하는 거거든요. 책에 이런 거 자세히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책에는 뭐 표기가 이렇고 중계롭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책 뒤적거리 보면요. 이런 임상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지만은 제가 이렇게 세밀히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이건 간단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제가 쭉 읽을 테니까 그냥 이걸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왜냐면 뭐 이런 사람들이 치매 잘 끊는다고 해서 꼭 다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유전자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치매에 잘 걸리는 그 조건이 뭐냐면요. 어렸을 적부터 학문과 일, 취미 등에 대한 충미가 없이 무료한 생활을 보내온 사람. 두 번째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 취미나 스포츠 등에 무관심한 사람. 세 번째는 비사교적이며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돈에 궁핍하지 않고 시간 여유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 다섯 번째는 완고하고 자폐적이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 여섯 번째는 대가족과도 학가적으로 이루어진 가정.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사는 보람이나 삶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부빨이에요. 하나는 무기력형. 이걸 나누면 딱 두 가지 나눕니다. 자, 뭐냐면요. 요새 지금 젊은 애들 요새 이제 부모님들의 가슴을 보면요. 치매를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저렇게 애들을 저렇게 교육시켜 놔가지고 나중에 쟤들 치매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을까? 자, 처음에 참 요새는 유치원 들어가면은 뭐 과외를 이거 시켜 저거 시키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계속 합니다. 자,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 공부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로지 서울대, 오로지 스카이 여기만 들어가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운동도 취미도 가지면 안 돼요. 오로지 공부. 자, 그러다가 스카이 나왔습니다. 자, 대기업 들어갔어요. 대기업 들어가면 거기서 일은 저 일은 내가 지난번에 여기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환자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되게 놀랐어요. 이제 결혼도 하는 이제 30대 초반 환자인데 세상에 새벽 1시, 2시나 뒤에 집에 들어온대요. 그리고 아침에 몇 시나 아침 7시까지 직장 가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운동을 좀 시켜야겠는데 운동을 시간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일 중독자입니다. 일 중독자. 일 중독자가 치매에 걸리는 아주 위험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 중독자.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 예방법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머리를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일. 머리를 좀 써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기력형. 이제 요새는 그런 사람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시골에서 부모 재산 받아가지고 그냥 뭐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녔었고 한량같이 지내는 사람들. 이 사람은 머리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8가지를 제가 7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운데 이걸 정리하면 바로 그거예요. 어느 한 가지 일하면 계속 일하는 거 일중독자들. 그 다음에 매사에 그냥 할 일 없이 무기력형들. 여기에 누가 해당하겠습니까? 아니, 무기력형에.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텔레비 같은데, 일간 이런 거 보면은요, 나 이제 돈이래 뭐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찍어서 이제 좀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는 우리 제 입장에 치료하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리산속이나 가가지고 또는 저쪽에 양평이나 서울 같은 어디 가가지고 그냥 토파생활 하면서 편하게 살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치매 걸리는 우선순위입니다. 이거냐. 머리를 쓸 일이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 머리 좀 이거 자꾸 써야 하는데 머리 쓸 일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설명을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노후에 편하게 살자. 이건 아주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발이 움직이는 한에 계속 이렇게 한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죠. 하나님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 중독자 이렇게 너무나 노후에 편하게 살자. 이런 경우는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치매에 잘 걸리는 그런 이런 것이 이것은 당연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혹시 질문 누가 한 사람만 좀 하시죠. 그 치매 감별하고 걸리기 쉬운 조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 잠깐만요. 제가
가족력이요? 그것은요, 나중에 그 유전자 검사할 때 설명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죠,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해야 제가 옛날에 있던 것이 다 나왔어, 머리에서 뽑아져. 제가 이 강의하려면 아마 6시간, 7시간 안에서 모자랄 거예요, 실제는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들리는 것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에서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한 번은 영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여자분이. 아주 좀, 이렇게 좀 영역이 생기더라고. 그 키도 한 1m 한 50, 한 6, 7? 많이 큰 기간이야. 중학교 영어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완전 치매가 상당히 진행돼서 왔어요. 치매가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치매에 대해서 진짜 막 뭔가 자꾸 연구를 하고 일본작 갔다가 번역 보면서 뭐 이런 데지 치매에 대해서 제가 입처짐을 다 안 들었을 때라고. 이게요. 뭐 치매 시작한 지 한 10년 안팎 넘었을 때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나. 이제 그 스리를 통해서 쭉 그 히스토리를 물어보니까 세상에 그 부모님이 둘 다 치매 걸려갖고 50살이 못 넘겨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3~4명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형제가들도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은 뭐 직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치매가 다 걸려버렸어요. 자기 모르는 거. 근데 그 자기 형제가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2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집안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어떤 강의를 하고 다녔냐면요. 제가 강의가 일부 책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의할 수밖에 없죠. 50세 전에는 치매가 안 걸린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50세 전에는. 치매가 안 걸린다고 했어요. 그게 불과 한 20년 안팎. 20년, 97년 전이니까 20년 안팎. 그 무렵에는요, 50세 전에는 치매가 걸리면 그 치매 아니라고 했었어요. 학교들이 이거 학술제로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게요. 그 무렵에.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부터 뭐냐면은 40대에도 치매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40대에도. 그래서 이제 그 유전적인 그 가족력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지금도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걸 뭐 가족력이 있다 없다. 말하자면 가족력이 있다고 임상가들은 이 가족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확실치는 않아요. 치매는 하도 복잡하게 움직이게 연구가 되어가니까 설이 바뀌어요. 그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족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기에 연관해서. 이게 유전자 검사에 아폴리포프로테인 2라는 아포 지단백 그 2라는 그 검사법이 있습니다. 아폴리포프로테인 2라는 검사법이 있는데 미리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제가 그 치매 특허를 그걸 받을 적에 그 환자를 쭉 보면서 그 아폴리포프로테인 그 검사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을 적에는 한 번 내가면 일주일 만에 그 검사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한참 이제 막 이 펄펄 뛰는 나이가 되어가지고는 그 가족들이 오면 가서 검사를 했다고 환자만 검사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선생님 이거 이 유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도 위험하게 돼. 이 건방지게 제이거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요. 절대 안. 그리고 나중에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절대 가족분들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윤리소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한때 한 1년이 잘 안 넘겼는데, 좀 제가 건방질 때가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뭐 50살에 죽을지, 60살에 100살에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아래가 부족고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치매인데, 그 알아서 좋을 거 뭐가 있어요, 그게요. 그거 몰라는 게 좋지. 그래서 그 윤리소득적으로는 그걸 가족들한테는 안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폴리포프로테인 2 검사가 유전자가 E2, E3, E4 3개가 있습니다. E2, E3, E4. A, B, C, D 열쇠가 2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4, 2, 3, 4요. E2, E3, E5가 있는데 이 조합이 6개가 나타납니다.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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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3, E2, E5,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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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5, E5, 6개가 나타나요. 그 유전자 이 조합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복지부로부터 그 기금 받아갖고 그 환자들을 검사해 보니까는
E3, E4가 참 많아요. E3, E4. 그 다음에 E3, E3도 좀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드리자면요. E2는 거의 치매가 안 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E 유전자가 나온 사람. 근데 이 유전자를 제가 이제 건강한 사람을 검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아픈 사람 했으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E4 유전자가 있으면 그건 아주 거의 다 걸려요. E4 유전자가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E4 두 개가 딱 나타나면 이것은 99%. 그건 합수로 되어 있어요. 99%. 이게 100%죠. 뭐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이제 치매 이제 뭐 환경적인 인자되어 있고 100% 복잡해요. 근데 나타나는 건 100% 나타나요. 99%는 100%죠 뭐. 근데 대개는 E3, E4가 많다는 것은 제가 복지로부터 검사할 때는 E3, E4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E4 유전자가 나타나면 일단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어쨌든 간에 검사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이요. 거기에 대답이 조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치매, 혈관, 이건 넘어가서 치매 조기 발견법을 아주 제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워낙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할 때마다 일본에는 벌써 한참 진행된 거서 일본에 제가 30회 이제 같이 가서 일본에 치매책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치매책이요. 근데 거기에서 임상가들이 나온 젤로 치매 감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면은 그것 먼저 검사하면, 저는 오면 이것 먼저 검사합니다. 맨 처음에 오각형 접힌 것이 아마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오각형 이게 접힌 거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오각형 접힌 거, 이 그림 그리는 식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 정육면체도 마찬가지죠, 그걸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각형 접히는 그리는데, 정육면체나 신유면체 그리는 것은 못 그려요. 왜냐면, 입체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정육면체가, 신유면체가 보는 것은요. 입체감이, 보고 나서 입체감이 보이면은, 괜찮고, 그러면 잎이가 그리든 미육가 그리든 간에. 그 다음에 입체감이 없으면 일단 쾌초문과 붙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유동물 맞추기입니다. 포유동물. 여러분들 이것을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은요, 쉽지는 않지만은요, 전망이 동물을 제가 환자 오면 얘기를 합니다. 정리면체 그리는 거 보고 나서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요. 자, 전망이 동물은요, 집에서는 소, 말, 돼지, 개, 염소, 토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산에 가면은 노루, 여우, 살괭이 그리고 지저분한 거 있죠. 쥐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서운 동물은 호랑이, 사자, 코뿔소, 기린, 하이에나 이런 거 이제 하마 많죠. 설명을 해줘요. 많이 배워간 거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전문동물이죠. 얘기를 하고 설명합니다. 그다가 또 뭘 물어보냐면은, 새는 젖을 먹여요? 안 먹여요? 그러면은, 치매가 시작되면요, 모릅니다. 그러면, 닭은요? 그러면, 닭요? 이런가? 이럽니다. 몰라요. 감별이 안 돼요. 젖을 먹이든지 안 먹이든지가요. 그러면 벌써, 새 젖먹이 젖을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모르면 벌써 그건 이미 검사할 것도 없어요. 그 이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왜냐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닭하고 새는 알잖아요. 이것을 유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거 딱 그거 못 맞추면 이제 다른 검사할 것도 없어요. 그거 딱 이미 치매 생각해야 합니다. 그지만은 거기서 치매를 보면 안 돼요. 가서 검사 자주 해보시라고 보내야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전먹이 동물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분간에 나이 75세 이상, 70세 이상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12개 내지 15개 이상을 맞춰합니다. 기본적으로. 1분간 딱 시킵니다. 정확히 1분간 딱 시합니다. 또 1초씩 넘어가면 안 돼요. 딱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시작하고 나서 하면은 이제 긴장할까 봐서요. 요런 것들이 이제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대단히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개다 가족분, 가장 마음이 편한
자녀나 또는 부부간을 부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검사하기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갑순이라면요. 갑순 씨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좀 긴장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농담 좀 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농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좀 이따가는 좀 웃고 그래요. 그럼 조금 있다가 어떠세요? 그러면 뭐 편한데요. 그러면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긴장, 여러분들 긴장하면 뭘 탁탁 안 떠올라요. 그게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제 자 제가 1분간에 아까 말씀드린 젖먹이 동물 아시죠? 하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이 얘기하는데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3-4가지 갖다 거기서 계속 맴돌아요. 이게요. 거기서 나가지는 못해. 아까 시간 얘기해줬는데도.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마시면 7-8개까지 갔다가는 더 이상 진행이 마시질 못해요. 가다가 한문 얘기 또 하기도 하고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건 한 번 갖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꼭 2번씩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설명을 해줘요. 소말, 돼지, 이렇게 하면서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앉고 이제 조금 좀 한숨 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젖먹이도